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싱글맘이에요. 여러분은 미신을 얼마나 믿어요? 점, 사주팔자, 타로 이런 거 말이에요. 사실 저도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는 이런 미신들을 가끔씩 보기도 한 사람이에요. 믿는다기보다는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평소보다 더 조심하거나 노력해서 화를 피해가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보기도 했지만 솔직히 흥미 위주로 많이들 보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걸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제가 이렇게 사연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미신을 맹신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예요. 그 사람들은 전 시댁과 전 남편이고요. 제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병원의 임상병리사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저희 병원과 남편 회사가 가까웠기에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죠. 남편도 좀 기가 약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착했고 시부모 될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그게 착각이라는 건 얼마 안가 알게 됐지만요. 제가 처음으로 시부모가 이상하다고 깨달은 건 저희 부부가 결혼 후 살 집을 고를 때였어요. 아들아, 내가 너희가 고른 집 괜찮은지 한번 보러 갔는데 그 집이 참 안 좋다네. 너희들이 같이 있으면 안 좋은 일만 날 것이란다. 큰 흉사가 생길 곳이라는데 꼭 거기 가야겠냐? 아무리 봐도 난 영 끌리지가 않는데. 저희가 원하는 매물을 보고 와서 시부에게 말했을 때 시부는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하루 뒤 우리에게 들려준 말이 저 말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당황했고 남편도 저와 다를 바 없었어요. 저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안 좋은 곳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안 좋다는 거예요? 입지가 별로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뭔가 하자가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말고 내가 풍수지리로 용한 곳을 알고 있거든.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그 집이 아주 최악의 집이라네. 그쪽 방향으로 가면 너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단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알아봐라. 너희가 잘 돼야 우리 가문이 잘 되는 법인데 정 그곳에 가겠다면 우리는 집값 지원 절대로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고. 설마 풍수지리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사실 저희 부부가 20대 후반, 28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사회 초년생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연히 모아둔 돈이 많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시댁과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할 때 친정에서 1억, 시댁에서 5천을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대출을 끼고 들어갈 계획이었죠. 수도권이 아니라 집값은 그리 비싸지 않았지만 저희가 워낙 돈이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두 가족의 손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레 시부가 저런 말을 하니 배신감이 느껴질 수밖에요. 게다가 직접 가보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점을 보고 와서 저런 말을 하니 너무 어이없잖아요. 제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을 때 시부가 그러더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모름지기 사람은 좋은 기운을 품고 살아야 하는 법이지. 그래서 내가 풍수지리 잘 아는 사람 데리고 너희 신혼집에 어울릴 만한 집을 찾으러 다녀보고 왔거든. 내가 눈여겨본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꾸나. 너희가 고른 집은 풍수지리에도 안 맞고 누가 들어가도 나쁜 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길한 곳도 한번 보고 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야 너희 생각도 바뀔 거 아니냐. 좋은 의도라는 건 잘 알겠어요. 하나뿐인 아들 내외를 좋은 집에서 누구보다 길한 곳에서 보금자리를 꾸며주고 싶은 그 마음. 정말 솔직히 이런 형태가 아니었다면 고마워서 눈물이 났겠죠.
그런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게다가 시부가 보내준 주소를 보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직장과는 너무 먼 데다가 지은 지 오래된 집이었거든요. 게다가 찍어준 사진만 봐도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이 불가할 만큼 허름했어요. 솔직히 그 사진을 보고 나니 시부가 일부러 점집이나 풍수지리 이야기를 꺼낸 줄 알았어요. 비싼 집 안 보내려고 저러는 거구나 하고. 그렇지만 시부가 그것도 돈도 지원해줄 사람이 가자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부를 따라 나섰죠. 저희 부부는 이후에 다른 곳에 갈 일이 있어서 시부와는 차를 따로 타고 갔어요. 남편 차 타고 가는 길에 순간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친한 간호사가 생각났어요. 몇 년 전 결혼해서 그 동에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괜찮은지 정보 좀 알아보려고요. 여보세요? 나야. 나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했는데 잠깐 통화 돼? 응, 통화 괜찮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전화로? 내일 병원 가서 물어보면 되지. 지금 당장 알아야 하는 일이라서 그렇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신혼집 보러 너희 집 근처로 가거든? 폰에 있는 지도로 찾아보니까 딱 너희 집 바로 근처더라고. 그 주소 보내줄 테니까 거기 집 괜찮은지 알려줄래? 아버님이 좋은 길지라고 지금 보러 가는데 네가 동네 사람이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외관 사진도 보내줄게. 나도 동네 일 잘 모르는데 일단 주소로 지도 한번 찾아보고. 어? 야, 여기는 좀 그냥 다른 데 찾아보는 게 어때? 급하게 다그치는 동료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왜 그래? 뭐가 안 좋아? 너 여기 절대 가지 마. 여기 몇 달 전에 칼부림 있었던 곳이야. 그래서 경찰들이 노란 줄 쳐놓고 못 들어가게 막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내가 동네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그 정도로 소란스러우면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어쨌든 완전 재수 옹붙은 집이니까 절대로 가지 마. 네가 우리 집 근처에 오는 거면 나는 좋은데 이 집은 나라면 절대 안 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가 새하얘지더군요.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나 싶을 정도로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려는데 벌써 도착한 상태였고 친구와 연락을 끊고 일단 시부와 함께 그 문제의 집으로 갔어요. 그 집 앞에는 남자가 한 사람 서 있었는데 소개로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부와 함께 저희도 일단 집에 따라 들어갔죠. 사실 집 자체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덜 더러웠어요. 그렇다고 고칠 곳이 없다는 건 아니었지만 매매가를 아낀다면 리모델링에 충분히 돈을 쓸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말이죠. 저는 이곳에 들어갈 생각이 이미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집을 둘러보는 내내 시부는 이 집이 얼마나 길한지, 빛과 채광이 얼마나 좋은지, 기운이 얼마나 좋은지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주절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말 한마디 없이 냉랭한 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해줘야 할 말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 집이 문제 매물인 건 이야기 안 해주세요? 예?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이 근처 사는 직장 동료한테 이미 들었는데요. 여기 몇 달 전에 칼부림 났었다면서요? 그래서 경찰들 와서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설마 그걸 모르셨던 건 아니죠? 제 말에 남편과 시부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군요. 저는 일부러 시부 보는 앞에서 공인중개사를 더 추궁했어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 다른 사람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매매 계약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얼마나 찝찝했겠어요? 저희는 아무리 돈 없어도 이렇게 재수없는 집은 안 들어가요. 저희 아버님이 풍수질이랑 기운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르시죠?
오늘도 좋은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속이시면 그게요. 그런 일이 있기는 했는데 시간도 좀 오래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매물이 워낙 싸지 않습니까? 이 정도 번화가에 이 가격이면 솔직히 거저나 다름없죠. 아무리 돈을 적게 줘도 문제 있는 곳이면 이야기는 해줬어야죠. 그리고 지역 신문에 날 정도면 엄청 큰일이죠. 제 직장 동료가 바로 이 근처 살거든요. 집 주소 알려주니 단번에 알던걸요. 아무리 풍수지리가 좋고 길지면 뭐예요? 딱 봐도 재수 안 붙은 집이잖아요. 아버님, 저희 이런 집에 들어가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제가 경악스럽다는 표정으로 묻자 그제서야 시부가 당황하더군요. 언제나 미신을 그렇게 따지면서 우리에게 완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집에 들어가라고 강제로 들이민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 물음에 시부가 손을 내저으며 변명하더군요. 그럴 리가 있겠냐? 나는 다 너희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해서 그런 거지. 나한테 그런 나쁜 마음 같은 건 없었어. 오해다. 진짜 오해야. 그런데 공인중개사 양반,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맞습니까? 왜 저번에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저번에는 오셨을 때 두 분이서만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좀 빠지라고 하시더니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래도 이 매물은 그 부분만 빼면 다 좋잖아요. 건물이 낡았지만 전기나 가스, 수도 같은 건 문제 하나도 없고 동네가 더럽고 허름한 것도 아니고 지하철역하고 멀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가가 이 근방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싸잖아요. 요새는 일부러 싼 곳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는 이제 막 결혼해서 마련하는 첫 번째 집인데 이런 집에 어떻게 들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집이라는 거 알았으면 내가 반대했을 거야. 되려 호통치는 시부의 그 모습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이 집에 와서 확인해보라던 시부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본인이면서 애꿎은 공인중개사만 혼내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심도 됐어요. 이런 집에 들어가라고 할 리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미신을 중요시하는 시부가 이런 재수없는 집에 들어가도록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시부가 한 행동에 완전 질려버렸어요. 시부가 부랴부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나요. 이 집에서 칼부림 났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자네 말로는 좋은 집이라며. 길지라서 살면 두고두고 좋을 집이라더니 몇 달 전에 이 집에서 사람 죽어서 경찰까지 왔었다는데 잘 봐준 거 맞아? 시부의 그 말에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이어진 시부 말은 저를 더욱 경악스럽게 했어요. 아, 그러면 굿 한 번 하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럼 굿 한 판에 얼마 정도 하는가?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너무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받아야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지? 알겠어. 필요한 준비물 같은 거 있으면 미리 말해주게. 시간도 길한 시간 골라서 알려주고. 이 집을 포기한 건 아닌지 굿을 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분명히는 저나 상대방이 굿을 권한 거겠죠. 그 말에 저는 열이 받았어요. 굿이라니. 저는 절대로 굿을 한 집이나 사람 죽어나간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자연스레 굿 이야기를 하는 시부에게 소리쳤어요. 아버님, 잠시만 전화 끊어보세요. 어? 중요한 이야기 하는 중인데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전화를 끊은 시부에게 제가 말했죠.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거 가지고 구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좋은 집 찾는데 들인 돈도 있으실 텐데 굳이 나쁜 집에 굿까지 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제 말에 골똘히 생각하던 시부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하긴
워낙에 비싼 돈이었으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요. 저는 공인중개사를 보며 말했어요. 저기, 저희 시아버지께서 기운이 좋은 집을 좋아하세요. 풍수질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들이 생각하는 그런 집은 어떤 집일까요? 그거야. 그 집에 살면서 로또에 당첨이 됐거나 원하던 걸 이뤄서 더 큰 집으로 가거나 돈을 많이 모아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집이 좋은 집이죠. 그런 집들은 대개가 기운이 좋다고들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저희 부부가 처음에 가길 원했던 집의 계약을 맡은 공인중개사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며칠 전에 집 보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 아파트 말인데요. 혹시 전 주인분이 왜 이사하시려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집이요? 거기 부부가 원래는 집을 지으려다가 돈이 모자라서 그 집 매매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집값도 많이 올랐고 목표로 하던 금액도 모여서 이참에 그 집 팔고 외곽에 고급 주택 지어서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간 지 5년 만에 더 큰 집으로 갔으니 집 기운이 좋은가 봐요. 그 사람들 전에 주인도 짧은 기간에 돈 많이 모아서 더 큰 집으로 갔거든요. 완벽해 보이지는 않아도 이력을 따져보면 그 집만큼 괜찮은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말로 아무 필요도 없었어요.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말해주는 바람에 저희 부부 선택이 완벽했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집이 풍수지리상 길지인지 흉지인지도 전혀 관심 없었어요. 다만 시부가 알려준 집은 누가 봐도 재수없어 보여서 들어가기 싫었던 거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시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아버님, 그렇다는데 혹시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곳으로 계약해도 될까요? 굳이 큰돈 들여서 흉흉한 집을 좋은 집으로 바꾸느니 그냥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검증된 집에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도 너희들한테는 그 집이 흉지라는데 너희가 계속 아플 거라고 해서 내가 그랬던 거지. 너희들이 상관없으면 그냥 그 집으로 하거라. 결국 시부의 허락을 받게 된 저희는 원래 봐두었던 집에 신혼집을 꾸리게 됐어요. 그 집에 들어가고서야 그 오싹한 기분이 사라졌어요. 시부가 추천해준 집에 들어가게 될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들 모르실 거예요. 그 집을 우리 손으로 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부의 미신 사랑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 이 신혼집 구매 때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시부의 미신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더 커져가기만 했죠. 저희가 결혼하고 3년간 애가 전혀 생기지 않더라고요. 따로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애가 생기지 않자 저희도 걱정은 됐지만 아직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부가 이번에도 그 일에 간섭을 시작했어요. 며느라가 이번 연도에는 꼭 애를 가져야 한단다. 무조건 올해나 내년 안에 애를 낳아야 해. 내가 용한 점쟁이한테 갔다 왔는데 그래야 크게 될 손자를 얻을 수 있다는구나. 그 말에 저는 또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태껏 아무 말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배려해서라기보다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정말 하다하다 애 낳는 것까지 이렇게 간섭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어차피 한 번은 가봤어야 할 난임센터를 시부의 권유로 가게 됐으니 어찌 보면 잘된 일이기는 했죠. 난임으로 판정받기는 했지만 시술로 한 번의 아이를 가지게 됐거든요.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시부였으니 솔직히 그간의 서운한 마음이 아주 조금 덜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시부가 축하의 말을 건넨 뒤에 한 말은 저를 다시 답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내가 나를 받아왔다. 출생택일이야. 애도 이제는 날짜 시간 맞춰서 낳아야 크게 되는 거야. 정말로 잘된 놈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지. 네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받아온 날이다. 자, 받아놔라.
거기에는 누군가 휙휙 갈긴 듯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또 미신. 그래도 이번에도 이해하려고 애는 썼어요. 솔직히 저도 애한테 좋다면 뭐든 하고 싶은 마음이니 날짜를 맞출 수만 있으면 맞춰서 낳고 싶다고 생각은 하니까요. 하지만 출산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제왕절개가 아닌 이상 그건 맞추기가 엄청 어렵다는 걸요. 저는 나지막히 한숨을 쉬며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날짜 받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최대한 이 날짜에 나와보도록 노력할게요. 39주쯤이라 맞추려면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완전 조산이라거나 만삭을 훌쩍 넘은 날짜가 아닌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그런데 저의 어정쩡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시부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강조하더군요. 아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무조건 이 날짜, 이 시간 안에 나아야 해. 그래야 나라에 크게 이바지할 인물이 나온다고 했으니 네 선택에 우리 집안 미래가 달렸다는 거다. 아버님, 근데 애가 알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왕절개 날짜를 잡아놓는다고 해도 그 날짜까지 진통이 안 오면 제왕절개가 가능하겠지만 날짜 전에 진통이 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나 저한테 문제가 생기면 더 빨리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기에는 변수도 많고. 그런 건 다 기합이야. 늦게 나오면 날짜 맞춰서 제왕절개 하면 되고 일찍 나오면 참으면 되지. 최대한 참아. 날짜 전까지 걷기 운동은 좀 피해. 그거 하면 일찍 나온다는 말이 있으니까. 무슨 애 하나 나오는데 집안의 미래까지 생각해요? 어떤 운명을 타고나든 잘 키우면 될 것을 애를 어떻게 키울지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날짜 시간만 받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큰 사람으로 자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안일한 건지 아무도 지적하지 않더군요. 저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알겠다고 말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 뒤로 시댁에는 일부러 발걸음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전화는 자주 짧게 했죠. 그래야 우리에게 얼굴 보자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거리를 두는 사이 점점 분만 예정일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직장의 출산,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터라 38주가 될 때까지 꽉꽉 채워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39주, 시부가 선택한 출산 태기를 하루 앞두고 결국 진통이 시작됐어요. 사실 이슬은 더 일찍 비쳤지만 통증이 없으니 병원에서는 오지 말고 진통 시작하면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던 건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진통이 시작되더라고요. 일단 남편과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애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를 낳는 두려움만 가득했죠. 그렇게 병원에 갔더니 문이 많이 열려서 지금이라도 힘을 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애가 배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미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 힘을 줘서 빼내는 것만 남았다고 하더군요. 70% 진행된 상태라 무통도 못 맞는다고 하더군요. 출산 태기를 24시간 앞둔 시간이었어요. 저는 날짜 같은 건 생각도 안 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죠. 비상 상황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의사뿐이니까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내고 진통으로 애를 밀어내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 폰을 제 귀에 대어주더군요. 귀에 들리는 건 시부의 목소리였어요. 아가, 좀만 힘내라. 절대로 애를 일찍 낳으면 안 돼. 무조건 시간 끌어야 한다. 지금 낳으면 완전히 우리 집안 쪽박 차는 거야. 내일 낳아야 돼. 시간은 못 맞추더라도 날짜는 내일 날짜로 맞춰야 돼. 죽어있던 배에 힘이 쑥 빠지는 소리였죠. 이 상황에 참으라니. 뱃속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통증으로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저런 말을 하는 시부도 참 대단한 사람이긴 했죠. 분만 직전이라 이 안쪽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시부는 밖에서 남편을 시켜 제게 계속 압박감을 불어넣었어요. 거기다 간호사와 의사까지 난처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와서 말하더군요. 밖에서 보호자분께서 지금 막무가내예요. 나가서 진정 좀 시켜주세요. 지금 제왕절개가 안 될 정도로 자궁문이 많이 열린 상태라 어차피 자연분만 해야 합니다. 밖에서 할아버님이 내일까지 출산을 미뤄달라는데 그러면 아이도 산모도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시는데 저희는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호자분이 밖에 나가서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딱 들어도 의사 화가 많이 난 목소리였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저도 자주 보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진상 환자가 있으면 짜증이 2배가 아니라 10배로 늘어난다는 걸요. 게다가 환자도 아닌 보호자 때문에 환자까지 위험하게 생겼으니 그 위험에 따른 불안감도 한몫할 거고요. 그런데 웃긴 건 남편이 멀뚱하게 서 있던 거였어요. 당신 뭐해? 나 지금 당장 애 낳아야 해. 너무 아프다고. 그치만 아버지가 날짜 꼭 지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 죽어나가도 그 말 할 거야? 네 앞에서 애랑 나랑 둘이 나란히 잘못되는 거 봐야 정신 차릴래?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당신네 가문의 미래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저는 다 때려치고 빨리 낳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게다가 제왕절개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자궁문이 많이 열린 상황이었죠. 제 말에도 남편 놈이 우물쭈물하자 저는 열받아서 의사에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주 보호자 필요 없고 환자인 제가 말할게요. 그리고 보호자 서명 뭐 이런 거 필요하시면 남편 말고 밖에 있는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사인 받으시고요. 제 목소리가 밖에 다 들렸는지 시부가 밖에서 고함을 지르더군요. 무슨 소리야? 기다려. 내일 낳아야 된다고 내가 말했지? 어이, 의사 선생. 참을 수 있다니까. 조금만 시간 좀 더 끌어. 사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동네 창피하게 왜 병원에서 난리예요? 그리고 왜 출산을 맞추려다가 내 딸까지 죽일 일 있어요? 당신네한테는 손주가 소중하겠지만 우리한테는 딸이 더 소중하거든요. 어디서 태어나지도 않은 애 출산을 맞추려고 내 딸 죽이려고 해. 경고하는데 내 딸한테 문제가 생기면 나 당신들 절대로 그냥 안 둬. 친정엄마 말에 시부도 덩달아 흥분했는지 쏘아붙이더군요. 사부인이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그래요. 내일 애가 나와야 나라에 이바지할 큰 사람이 된다고. 나와야 사람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오. 저러다가 둘 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쪽이 책임지실 거냐고. 여기서 병원 업무 방해하면 의사 선생이 아니라 내가 당신 경찰서에 신고해버릴 거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 목숨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친정엄마의 따끔한 말과 주변 사람들의 더 따가운 눈총에 결국 시부는 쫓겨나듯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친정엄마의 호통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바로 분만을 하러 들어갔어요. 조금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났을 거라고 의사가 말하는데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아이를 출산하며 감동으로 가득 차야 할 시간에 시부와 남편놈 때문에 그 감동이 엉망이 돼버렸으니 결국 화가 난 저는 출산을 마치고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버님 편 든 거야? 설마 당신도 그 출생 날짜에 정신 팔린 거야? 나도 당황했어. 나도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다고. 누구를 따를지 나도 고민하고 있었거든. 그걸 어떻게 고민해? 당신 진짜 내가 죽어나가도 아버님 편들 생각이었어? 미쳤어? 설마 당신도 그 미신 믿는 거야?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지금 사과하잖아. 늦었어.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나 몸조리 친정에서 할 거니까 당분간 만나러 오지 마. 결국 저는 화를 내고 조련 퇴소 후 친정에 몸조리하러 갔어요. 솔직히 남편에게 화가 난 건 둘째치고
시댁 어른들 얼굴 볼 일이 더 짜증나서 일부러 친정에 간 거였거든요. 친정엄마랑 그렇게 큰 소리 내며 싸운 시부가 친정에 올 수 있을 리 없으니까요. 시부가 와 봐야 할 말은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사실 애 낳은 그날 저녁 전화로 생생하게 듣긴 했죠. 넌 어떻게 그걸 못 참고 그렇게 애를 빨리 낳았어?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영 나쁜 건 아니라길래 다행으로 생각은 했다만 그게 될 수 있는 애를 네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야. 아버님,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위험하다는 말 의사 선생님한테 들으셨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 상황에서 더 버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진짜로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쩔 생각이셨어요? 아니 너야말로 너무 네 생각만 하는 거 아니냐? 네가 결혼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게 그냥 너 좋으라고 하는 일인 줄 알아? 자식 손주들이 잘 돼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루 늦게 나으라고 했는데 그걸 못 참아서 이 난리를 피우고. 적반하장인 시부를 보니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시부에게 통보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역 죄인이네요? 그러면 속이라도 편하시게 제가 안 보이는 게 답인 것 같네요. 앞으로는 시댁 일에 절대 참견 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버님, 손주 어차피 마음에 안 드시죠? 잘 됐네요. 앞으로 저랑 제 아들은 시댁 일에 더 이상 관여 안 할게요. 무슨 일 있으면 남편 통해서 해결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똑똑히 전했죠. 앞으로 시댁 일은 너 혼자서 알아서 하라고 말이죠. 며느리며 손자며 마음에 안 든다고 전할리인데 뭐하러 내가 사서 고생해야 하느냐고요. 남편 놈은 저한테 미안하긴 했었는지 시댁과의 연락을 본인이 하려고 노력은 하더군요. 그런데 시부가 웃긴 게 저도 손주도 탐탁치 않다면서 매번 전화해서 애 보러 오고 싶다고 남편을 들들 볶더군요. 몇 번이나 마주칠 뻔한 걸 제가 다른 약속 만들어서 피해버렸어요. 한 5번째쯤 그렇게 피하니 더 이상 연락 안 하더군요. 제가 왜 그 사람한테 애를 보여줘야 하나요? 아무리 조손관계라도 원하던 시간에 안 태어나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제 자식 만나게 할 엄마가 어디 있나요? 그렇게 시부와의 만남을 필사적으로 피하며 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에 맞춰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어요. 이제 막 돌을 넘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들은 알 거예요. 어린이집은 애를 봐주는 좋은 곳임과 동시에 들어가면서 병원균에 노출되는 아주 무서운 곳이라는 걸. 저희 애만 그렇지는 않고 모든 애들이 그랬죠. 한 아이가 감기 걸려오면 그 반 애들은 다 줄줄이 걸리고 바이러스성 질병이라도 걸리면 또 다른 친구들도 다 걸리고 저희 아들은 또래보다 좀 더 많이 걸리는 편이었어요. 감기에 바이러스, 물놀이 이후에 요로 감염까지 와서 병원에 입원도 일주일씩 해야 했을 정도로요. 애가 자주 아프니 저도 연차를 계속 써야 했고 무엇보다 아이와 같이 입원을 해야 하니 몸이 축나기도 했어요. 이런데도 남편 놈은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고 위로라도 해주면 좋을 것을. 제 맘 알아주는 사람은 친정엄마 뿐이더군요. 그런데 아기가 호흡기 바이러스로 열이 나서 입원했을 때 시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애가 아프다고 말한 모양이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시부 이야기에 화가 확 치밀었죠. 손주 아픈 거 애 사주 때문에 그렇단다. 그러게 내가 뭘 했냐? 하루만 더 버티라고 했지. 그랬으면 잔병 치레도 안 하고 잘 컸을 텐데 네가 그걸 못 참는 바람에 애가 약하게 태어났잖아. 뭐 이미 애가 그렇게 나온 건 어쩔 수 없고 내가 그 문제는 이미 방법을 찾아놨으니 나중에 너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 느낌이 쎄했죠. 그 어디가 그저 평범한 곳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도 않았죠. 어디를 가자는 말씀이세요? 신방. 용한 점쟁이가 그러는데 그거 한 번만 받으면 싹 다 낫는단다. 그러니까 애 태어나면 너랑 애 둘 다 준비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끊는 시부를 보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퍼부었어요. 아버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셔? 내가 병간호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아버님 그딴 정신 나간 소리를 들어야 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두 돌도 안 된 애랑 며느리한테 신방을 가자고 하느냐고. 우리가 악귀야? 우리가 뭐 귀신이라도 붙었대? 지금 우리 애 반에 같은 질병으로 입원한 애가 둘이야. 이 지역에도 유행하는 중이고. 그럼 그 애들도 다 태기를 잘못해서 그런 거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런 일은 당신이 중간에서 알아서 끊어줘야지. 나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라고 이러는 거지? 나 말려 죽이려고?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아버지가 나쁜 마음으로 그랬겠어? 아버지도 손주 걱정하시는 거야. 할아버지가 손주 걱정하는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인 건데? 당신이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니까 나도 아버지도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애가 이렇게 자주 아픈데 당신은 뭐라도 해볼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내놓은 해결 방법이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야? 차라리 한의원을 가거나 어린이집을 안 가고 애 봐줄 사람 찾는 게 더 괜찮은 방법 아니야? 하긴 이미 애가 그렇게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걸 해줄 리가 없지. 당신도 반성 좀 해. 애한테 굿하겠다는 말 듣고도 멀쩡한 당신이 더 놀라운 거 알아? 남일이야. 당신의 일이라고. 아버님이 그런다고 당신까지 이러면 내가 어떻게 버텨?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당신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 어쨌든 나 절대로 우리 아들 그런 곳에 못 보내. 그렇게 알고 당장 아버님 멈추도록 만들어. 그것도 못하면 진짜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저는 남편에게 쏟아붓고는 아이와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부가 여기서 포기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점쟁이가 애를 데려오라고 했다는 거 보면 분명 애도 데려가라고 기를 쓰겠죠. 그 생각하니 온몸이 오싹하더라고요. 분명 집으로 찾아올 것 같아서 애랑 친정으로 갔어요. 설마 여기까지 와서 소란 피우지는 않겠지 싶었는데 웬걸 여기까지 쫓아왔더라고요. 남편이 같이 왔길래 남편이 시부를 말려주려나 싶었는데 두 사람 다 애 내놓으라고 난리더군요. 여보, 나와 이야기 좀 해. 애한테 나쁠 거 하나 없다고. 한 번만 하면 돼. 돈도 아버지가 다 내준다는데 그 정도는 괜찮잖아. 빨리 나와봐. 당신 미쳤어? 이젠 말이 안 통하네. 우리 이혼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혼하자고. 내 아들 데리고 그딴 짓거리 하는 거 난 못 봐. 딴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애로 뭔 짓을 하든 난 상관 안 할 테니까 그냥 나랑 이혼이나 해줘, 이 미친놈아. 그때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부시럭거리더니 뭔가를 가득 담은 종이박스를 들고 현관 앞으로 가더군요. 중문 앞에 그걸 놔두고는 그 상자 안에 있는 걸 들어 올리더군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는 들고 있던 걸 냅다 확 뿌렸어요. 이게 뭐야? 아우짜! 소금? 그래, 소금이다. 나이도 지긋하신 양반이 어디 사돈 집에 와서 행패야? 상갓집 갔다 와서도 안 뿌리는 소금까지 뿌리게 만들 정도로 완전 재앙 같은 인간이 당신이야. 감히 내 딸이랑 내 외손주한테 굿을 해? 이 정신 나간 노친네가? 늙으려면 곱게 늙어. 나이는 뒷구녕으로 처먹었냐? 지금 당장 우리 집 앞에서 안 떠나면 소금보다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도록 만들 거요. 어디서 사기꾼 같은 놈한테 속아가지고 여기 와서 지랄 연병을 떨어? 시부와 남편이 뭐라고 말하려고 할 때마다 친정엄마는 상자 안에 가득한 각양각색의 소금을 시부와 남편에게 탈탈 뿌려댔어요. 입으로 들어오는 짠맛에 말도 못하고 침만 퇴퇴 뱉는 두 사람에게 친정엄마가 꽥 하고 소리쳤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내 새끼한테는 국 같은 거 못해. 만약 그딴 짓 하기만 해봐. 내가 콱 죽어서도 당신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재수 더럽게 없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썩 꺼져. 결국 시부와 남편 놈은 엄마에게 쫓겨났죠. 그렇잖아도 큰 소리에 옆집에서 경비 아저씨한테 연락을 넣었더라고요. 그 덕분에 무사히 두 사람을 쫓아낼 수 있었죠.
이 일 이후에 저는 남편과 시부에게 완전 실망하고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당연히 이혼 사유가 사유인 만큼 소송은 제게 유리하게 진행됐죠. 위자료의 재산 분할, 아이 친권과 양육권까지 가져왔거든요.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는 법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완전히 끝났죠. 저는 혼자서 애 키우며 사는 게 두려워 이혼 후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친정에서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몇 달 안 지나서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문 앞에서 제발 한 번만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해서 전 남편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전 남편 놈이 제 눈치를 슬슬 보더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여보, 나 요즘 많이 힘들어. 당신이랑 이혼하면서 낸 위자료도 버거운데 직장도 폐업해서 일자리도 잃었거든. 나 지금 완전 빈털털이야. 지금 전처한테 돈 빌리러 왔어? 당신 도대체 여태껏 뭐하고 살았어? 직장 폐업했으면 다른 직장 빨리 알아봤어야지. 지금 일자리 하나 못 구해서 나한테 돈 빌리러 온 거야? 힘들어서 그렇지 세상에 넘치는 게 일자리야. 돈 벌려면 뭔 짓인들 못해? 아직 덜 힘드네. 덜 힘든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노력은 했지. 아버지도 나한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점쟁이들 찾아서 알아봤지. 점쟁이들 말로는 굿 한판하면 직장도 다시 생기고 애도 찾을 수 있고 여자도 생긴다고 해서 내 인생 좀 펴게 하려고 3천만 원짜리 굿까지 했는데도 안 됐어. 너 지금 그게 노력이라는 거야? 굿하는 게 노력? 야, 이 미친놈아. 차라리 배달이나 노가다를 해. 그래야 돈이라도 생기지. 하긴 당신 생각이야 눈에 훤하지. 아무리 봐도 그런 일은 당신급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이 화상아, 돈 버는데 귀천이 어딨어? 죽고 싶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해서 돈 벌어야지. 그리고 어떤 인간이 돈이 없는데 3천만 원을 들여서 구슬해? 와, 지금 보니까 내가 이혼을 잘했네, 잘했어. 이런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다가는 무슨 큰 봉변을 당했을지 상상도 안 가. 그 3천만 원만 아꼈어도 지금쯤 이 꼴은 안 났겠지. 여보, 나 진짜 심각하다고.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 지금 월세 낼 돈도 없어서 허덕이는데 차도 중고로 다 팔아버리고 남은 게 없다고. 눈물을 질질 짜면서 제게 하소연하는 전 남편 놈을 보니 정말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왜 여기 와서 나한테 이야기한들 뭐가 나아지냐고요.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그래서 굿한 결과가 지금 이거야? 이혼한 전처 찾아와서 돈 빌리는 거? 점쟁이가 그건 안 알려줬나 보네. 내가 돈 절대 안 빌려준다는 거. 그거 알았으면 네가 여기까지 왔겠어? 나도 믿기는 싫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해보라면서 난리잖아. 그렇게 구슬 한 번 했는데도 직장은커녕 면접 보는 족족 다 떨어지니까 그 뒤에 그 점쟁이 찾아갔는데 도망가고 아무도 없더라고. 사기당한 거지. 아버지는 그걸 인정 못 하셨고 나도 아버지 제정신으로 돌려보려고 애썼는데 안 되더라고. 용한 곳은 다 돌아보느라 집안의 살림살이도 거들났어. 아버지 집까지 팔아서 비싼 부적도 사고 굿까지 몇 번을 했는지 정말 아버지가 집 팔았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 당신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야지. 미신 같은 거 믿을 생각하지 말고 노력을 했었어야지. 지금도 당신 꼴 좀 봐.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돈 다 잃고 지금 후회 한 사발 들이키면서 전처한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돈 빌려달라는 거 우습지도 않아? 멀쩡한 몸뚱어리 놔두고 쉽게 돈 얻어볼 생각으로 이혼한 전처한테 찾아온 것도 어지간히 뻔뻔하지 않으면 못할 짓이긴 하지. 지금 이럴 시간에 알바라도 해서 돈이나 벌어. 네 자식 키울 양육비는 미루지 마. 제 말에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앙 다물고 고개만 푹 수그리고 있더군요. 그 꼴 보니 답답해서 소리를 한 번 더 질렀어요. 당장 가서 일하라고. 배달이든 상하차든 공사판을 뛰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돈이나 벌어. 그렇게 전 남편은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가야 했어요. 도대체 저는 왜 찾아온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 찾아올 시간에 무슨 일이라도 했으면 이 정도로 허덕이지는 않았겠죠.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시부가 미신을 맹신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쓴 돈만 2억이 넘는다더라고요. 근데 참 웃기죠? 그 돈을 써서 행복과 행운을 찾으려고 할수록 그 사람에게서 행복과 행운은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거요. 전 남편도 마찬가지죠. 시부처럼 미신을 믿는 순간부터 순차적으로 가지고 있던 걸 잃게 됐잖아요. 저와의 신뢰, 자식, 직장, 돈까지 몽땅 사라졌죠. 저 아들을 생각했다면 시부에게 동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했어야죠. 시부 편들다가 결국은 본인 인생 날아가고 시부도 가진 돈 다 털려서 아들에게 의지하며 산다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이해 안 가요. 시부가 왜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믿었는지. 이혼 이후로는 절대 미신에는 눈길도 안 줘요. 그런 거 없어도 사람의 삶이라는 건 순리대로 흘러가는 법인데 중간에서 억지로 꼬려고 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라고 저 혼자 이 상황을 겪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뭐든 적당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하게 하기만 한다면 마음의 부담도 덜 수 있고 불안감도 다스릴 수 있겠죠. 가만히 보면 시부와 전 남편은 그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미신이라는 도구에 의존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마음 다잡고 열심히 살 생각이에요. 그래도 전 남편도 자식 짓기 생각은 하는지 양육비만큼은 꼬박꼬박 잘 보내고 있어요. 들어보니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있다더군요.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왜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고 떠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올 일 없으니 그것도 전 남편이 만든 결과죠. 여러분, 뭐든 적당히가 중요한 것 아시겠죠? 과하면 언제든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걸 저는 이번 이혼으로 깨달았거든요. 제 어이없는 이혼 사연 잘 읽으셨나요?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말씀 전하며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평소에 사연 열차를 즐겨 듣는 애청자인데요. 사연을 듣다 보면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 그 별의별 사람과 결혼하고 그 못지않은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기가 막힌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모임에서 만나 1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 결혼을 망설이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앞서 시모를 뵈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모는 저의 직업과 더불어 친정 부모님의 재력까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썩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궁금할 순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물어보는 시모의 말투가 저의 기분을 꺼림칙하게 만들었죠. 그래, 우리 하진이는 프리랜서? 집에서 하는 일을 한다며? 그게 벌이가 되긴 하니? 이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집에서 일한다는 게 생소하구나. 네, 회사원 다니던 때보다 더 벌 때도 있고 덜 벌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 안정적이진 않다는 거구나. 혹시나 그러다 잘못되면 우리 아들 혼자 고생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진이가 힘들면 내가 더 벌면 되고 내가 힘들면 하진이가 더 벌면 되는 거지. 누가 더 고생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 같이 서로 힘을 합쳐 사는 거지.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같이 꾸준히 잘 벌면 더 좋은 건 사실이지 않니? 요즘엔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는 세상이야. 혼자 벌어서 그 생활이 감당이나 되겠니? 아, 그리고 부모님은 들어보니 벌어두신 걸로 생활하신다고 하던데.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둔 상태인 거지? 혹시나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거나 하진 않겠지? 아무래도 하진이가 외동딸이니 조금 걱정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구나. 제 직업과 벌이에 관해 물어볼 땐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재력이나 노후에 관해 물어오니 이건 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물며 시모 본인은 계속해서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쓰고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제 앞에서 저딴 말을 하니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이런 제 마음을 남편이 눈치챘는지 서둘러 시모의 입을 막아버리더라고요. 엄마, 왜 계속 그런 걸 물어? 하진이 집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을 만큼 준비 탄탄하게 잘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묻지 말란 말이야. 내가 진짜 하진이 보기 부끄럽다고. 하진아, 엄마가 돌아가신 아빠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린 경험이 있으셔서 그래. 생활이 힘들면 아무래도 가정부터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줘. 아, 아니야. 기분 나쁘긴. 전 괜찮아요, 어머님. 그리고 부모님 노후 자금은 다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 일도 고정적으로 맡고 있는 일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꾸준히 버는 돈도 있으니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그놈의 사랑이 뭐인지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한 저는 이 적신호를 외면한 채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처음 2개월, 3개월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래서 결혼들을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행복했어요. 행복하면서 오는 안정감은 일도 더 잘 되게 만드는 것 같았고 하물며 시간을 따로 내 데이트를 할 필요도 없이 매일 밤 집에서 남편을 만나니 시간을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분마저 들더군요. 신혼 초엔 남편의 행동도 제 마음에 쏙 들었는데 남편은 집안일을 잘하며 여자일 남자일 나누지 않고 적극적으로 뭐든 나서 처리해주곤 했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위해 일이 끝나고 나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남편을 맞이하고 노력했었죠. 이렇게까지 행복한 것이 결혼이라면 진작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는데 애써 무시하고 넘겼던 시댁에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문제는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였어요. 저에겐 제 능력을 따지는 것도 모자라 친정의 재력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걱정과 우려를 토해내던 시모는 정작 본인 노후에 대한 대책도 없어 보이더군요. 더 가관인 건 신우이였는데 신우이는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그나마 살고 있는 집이 자가였던 터라 남편이 조금씩 주는 용돈과 소일거리를 하며 생계를 유지라도 하고 있었는데 젊은 시누이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참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죠. 오빠, 나 회사 그만둬서 그러는데 용돈 좀 주면 안 돼? 너 또 그만뒀어?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이 몇 번째야? 아, 몰라. 자꾸 이상한 트집 잡아서 구박하잖아. 요즘 세상에 갑질이 말이나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갑질 참으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어쨌든 용돈 좀 줘. 나 돈 하나도 없단 말이야. 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다음부턴 국물도 없어. 네, 오라버니 고맙습니다. 이렇듯 시누이는 야금야금 남편에게 용돈이란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기 일쑤였고 그 액수가 크지 않았던 터라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누이는 남편에게 뜯어가던 돈으론 부족했는지 어느 날은 제가 혼자 있는 낮 시간에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말이죠. 아가씨,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에요? 회사 그만뒀어요. 조금 더 일찍 입사한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는지 과장이 계속 잔소리하고 괴롭혀서 그냥 그만두고 나와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취업 자리 알아봐야 하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지 않아도 이력서 냈는데 면접 보러 오라고 해서 가보려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언니, 나 용돈 좀 주면 안 돼요? 면접 보러 가려고 하는데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서요. 네? 용돈이요? 아가씨, 얼마 전에 오빠한테 용돈 받아갔잖아요. 그때도 오빠가 꽤 준 걸로 아는데 설마 그 돈을 다 썼어요? 아,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남아있겠어요. 이미 다 쓰고 없죠. 그러지 말고 용돈 좀 줘요. 저 진짜 이번 회사는
꼭 다니고 싶단 말이에요. 이번에 면접 붙으면 그만 안 두고 오래 다닐 자신도 있다고요. 사실 예전부터 들어가고 싶던 회사였는데 번번이 떨어져서 면접도 못 봤던 곳이에요. 제가 오죽 간절하면 언니한테까지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돈 좀 줘요. 제가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다른 것도 아닌 면접 핑계를 대는데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전 결국 신우이에게 용돈을 주게 되었고, 신우이는 말한 대로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던 것인지 준비를 열심히 한다 싶더니 취업을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저 붙었어요. 그때 말했던 그 회사에 입사했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아가씨, 정말 축하해요.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더니 정말 잘 됐어요. 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신우이는 덕분에 취업 성공했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취업을 한 신우이는 이때껏 다녔던 회사와는 달리 자기 말처럼 열심히 회사에 다녔고, 한 달이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회사에 가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등의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간 매번 한 달 만에 그만두거나 길어도 두세 달이었던 터라 이번엔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여보, 이번엔 아가씨 오래 버티네? 그 회사 진짜 다니고 싶었던 회사였나 봐. 그때 집에 와서 나한테 용돈 받아갈 때 그랬거든. 진짜 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번번이 떨어졌다고 말이야. 아, 어찌되었든 아가씨가 마음 잡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 나 회사 생활 적응 못하는 아가씨 보면서 내심 걱정했거든. 말도 마.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남자가 마음에 드는 거더라고. 뭐? 아가씨 좋아하는 남자 생겼대? 아니면 남자친구라도 생긴 거야? 남자친구 생기셨단다. 뭐 들어보니까 면접 볼 때 같이 면접 본 사람인데 그 남자 도움으로 면접에도 붙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옆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면접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고 긴장 풀리게 웃긴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랬대. 정말? 그러면 입사 동기하고 사내 커플인 거네? 그렇지. 아주 푹 빠져 있더라. 말끝마다 자기 남자친구 자랑을 해대는데 귀 따가워 죽는 줄 알았어. 신우이에겐 꽤 괜찮은 남자친구가 생긴 듯했고 전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신우이가 회사에 잘 다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딱 여기까진 다 괜찮았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좋아 만나겠다는데 그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날은 시모가 집으로 불러 시댁으로 간 날이었는데 시모의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모에게 이유를 묻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 아가씨가 연애하는 게 그렇게 걱정이세요? 아가씨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남자친구는 잘 만났더구나. 집도 잘 사는 것 같고 사람도 성실하고 반듯한 것이 마음에 들었어. 지금 혼자 사는데 글쎄 그 아파트도 자가라고 하더구나. 그래요? 젊은 나이에 능력이 좋네요. 여러모로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그게 아니 글쎄 우리 딸 임신을 했다나 봐. 모아둔 돈은 전혀 없는 주제에 덜컥 임신이라니. 일을 어떻게 해? 상대방은 바라는 게 많아 보이던데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 말이다. 돈은 없으면서 당장 결혼해서 하기는 무조건 나을 거라고 난리다. 내가 골머리가 다 아파. 연애한 지 한 달 만에 임신, 그리고 결혼이라니. 솔직히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렇다고 이미 가진 아기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렇다고 준비된 것도 없는 아가씨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제가 당황스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시모가 내 눈치를 살피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가 시집 올 때 해온 신혼집 알아보니까 그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던데 그거 처분해서 우리 딸 시집 좀 보내면 안 되겠니? 저를 시댁으로 부른 목적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을 할 당시에 남편이 모은 돈이 별로 없어 친정에서 아파트를 해주셨는데 그 아파트를 팔아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내놓으란 말을 하려 저를 부른 것이었더군요.
이런 정신 나간 시모들이 있다고 하더니 제 시모가 이런 정신 나간 말을 저에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애매하게 말해 괜한 기대감을 주는 것보다 확실하게 딱 자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저는 조금 단호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네? 제 집을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살긴 여기서 살면 되지 않니? 우리 아들 방 도배 싹 하고 가구 들이면 제법 신혼방 분위기 날 거다. 그러니까 집 처분해서 우리 딸 시집부터 좀 보내자꾸나. 아기를 지우러 갈 순 없는 노릇이지 않니? 그렇다고 제 집을 처분해서 아가씨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죠. 저도 힘들게 번 돈으로 힘들게 장만한 집이라고요. 저희 부모님 돈도 들어가기도 했고요. 어찌됐든 전 그럴 생각 없으니 어머님도 방금 하신 말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제 말에 시모는 섭섭한 기색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 소중하다는 듯 부여잡은 제 손을 제가 안 된다고 하자마자 신경질적으로 뿌리친 시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넌 어떻게 된 애가 생각해 본다는 말도 안 하니? 네가 그렇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하면 내가 민망할 거란 생각은 안 하는 거니? 넌 어쩜 그렇게 네 기분, 네 생각만 하니? 민망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을 민망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런 문제일수록 딱 잘라 정확하게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길게 생각해 본다 한들 안 되는 일인데 시간 끌면 뭐해요? 괜히 기대만 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전 그런 상황 만들기 싫었던 것뿐이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미 기분 다 상했다. 네가 뭐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내 기분이 좀 풀릴 것 같기도 한데 어떠니? 다시 생각해 볼래? 누가 아니? 지금은 딱 잘라서 안 되는 일이지만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딱 잘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려무나. 어머님, 100번을 생각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 힘으로 마련한 집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인데 그걸 팔아서 아가씨 시집 자금으로 보태는 건 말도 안 되죠. 너 아까부터 계속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말도 안 되니? 너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니? 가족이면 이럴 때 다 돕고 사는 게 당연한데 넌 왜 계속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건지 난 네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도무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어요. 시모는 제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다시 생각해봐라. 가족끼리는 다 돕고 사는 거라는 대답만을 해댔고 짜증내고 때를 쓰는 시모를 달래는 것도 지쳐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전 어머님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절대 제 집 팔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신 이런 말 꺼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머님이랑 더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요. 이런 저의 말에도 시모는 끝까지 저를 붙잡고 무어라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전 그런 시모를 뿌리치다시피 하고 시댁을 벗어났습니다. 진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적어도 2시간 정도 같은 말을 하며 시모와 실랑이를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고단해 아무것도 못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으니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도 눈이 있다면 만신창이가 된 제 상태가 보일 텐데 남편 놈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또 시누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는 길에 엄마랑 통화했는데 당신 꼭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했어? 우리 엄마 엄청나게 섭섭해하더라. 어떻게 그렇게까지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있는 거냐고. 당신 다시 봤단 말까지 했다고. 나야말로 어머님 다시 봤어. 몇 번이나 좋게 이야기해도 결국은 이거야. 다시 생각해보면 내 말이 다 맞으니까 이 집 팔아서 돈 내놔라. 무슨 말이 통해야 좋은 말로 설명을 하지.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 몇 시간이 걸리든 계속 좋게 안 된다고 했을 거야? 나 오늘 2시간 넘게 이 집 이야기만 하다가 왔어. 내가 오죽했으면 다신 그런 말 꺼내지 말란 말까지 했겠냐고. 당신 심정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게 말하지 그랬어. 아니, 그냥 이 집 처분해도 상관없잖아. 우리야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고
집이야 부지런히 모아서 다시 장만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당신도 친정에서 받아온 집이면서 뭐가 아깝다고 그렇게 안 판다고 우겨서 이 난리를 만들어. 이놈도 제정신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힘들게 번 돈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장만해 주신 집을 팔아 시누이 시집 보내고 시집살이나 하라는데 어느 여자가 웃으면서 네 하겠어요? 그건 그 여자가 나사 하나 빠진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생각은 확고했기에 남편의 말을 듣는 내내 남편의 정신 상태가 궁금해지더군요. 여보, 우리 부모님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이 집 마련해 주신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힘들게 번 돈으로 나 편히 살라고 큰맘 먹고 마련해 주신 집이야. 그런데 나 편히 살라고 마련한 집을 홀랑 팔아서 아가씨 시집 보내고 난 시집살이나 하라고?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나오겠어? 아니, 당신이 어떻든 상관없이 난 그렇게 착하지도 그렇게 너그럽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하지 마.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굴어야겠어? 나도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냐고. 다른 것도 아닌 임신했다잖아. 죽어도 아기 낳겠다는데 그러면 미혼모를 만들어? 그럴 순 없는 노릇이잖아. 일단 시집은 보내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과한 혼수를 요구하면 아가씨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어야지. 모아둔 돈도 없고 마련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알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 뒷수습은 누가 하냐고. 아가씨 생각하면 나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난 이 집 건드릴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왜? 여기 기먹은 사람 없어. 소리 지르지 말고 똑같은 말 계속하게 만들지도 마. 처음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이렇게까지 언성을 높이며 부부싸움을 한 적은요.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하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죠. 그날 이후 시모와 시누이는 번갈아 가며 연락이 오고 있었고 연락이 없는 날엔 집에 와 저를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시모는 저에게 늘 이런 말을 했고 얘, 너 진짜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구는 거 아니다. 내가 매번 하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아니, 다시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집 처분하고 네 시누이 줘. 이건 네가 해줘야만 하는 거야.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고 능력이 되는 네가 해결해줘야 하는 건 당연하다는 이 이야기야. 시누이는 늘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언니, 진짜 이럴 거예요? 그까짓 돈 얼마나 한다고? 임신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언니가 돈 안 해줘서 저 시집 못 가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저 임신까지 했는데 이러다 결혼 못하면 미혼모 된다고요. 아니 막말로 내가 그런 좋은 집에 시집 가게 되면 나만 좋겠어요? 내가 언니랑 오빠한테 다 보답하지 않겠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먼 미래는 생각을 안 해요? 정 아파트 처분하는 게 싫으면 담보대출이라도 받아달라고요. 사실 설득이라기보단 당당한 요구와 우격다짐에 더 가깝긴 했지만요. 결국 전 두 사람의 번호를 차단함과 동시에 집에서 하던 작업을 밖에서 하곤 했습니다. 괜히 얼굴을 마주쳐봤자 감정만 상할 것이고 전화를 붙잡고 있어봤자 같은 말만 반복하는 상황에 지치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차단까지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는지 또 저를 닥달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어떻게 시댁 식구를 차단할 수가 있어?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전화가 쉴 새가 없어.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계속 전화해서 아니, 두 사람은 나한테 이 집 맡겨놨대?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두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어? 오죽 급하고 절박하면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난 분명 안 된다고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만 연락하고 그만 찾아오라고 전해. 남편은 끝까지 제 입장에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듯 하더라고요. 그저
남편의 머릿속엔 자기 동생만으로 가득해 보였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와중에 신우이의 상견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상견례고 나발이고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돈도 안 내놓으면서 자리도 채우지 않을 셈이냐며 빈정거리길래 결국 참석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했는데 본격적인 결혼 준비와 함께 돈 이야기가 오가며 분위기는 조금씩 무거워지더라고요. 저희는 아무리 급하게 하는 결혼이라도 격식은 차리고 싶은데 사돈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아들 하나뿐이라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그만큼 격식을 따지고 싶은 마음이 크긴 한데 혹시나 사돈 댁에서 부담이 되신다면 다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혼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녀석이 사는 집에 다 갖춰져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새 출발하는 건데 가전 가구도 새로 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우리 새아가만 괜찮다면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요. 사돈댁에선 자신들의 입장에선 격식을 차리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최대한 시댁에 맞춰 진행해도 상관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그 순간 내심 저는 잘 됐다고 이젠 그렇게까지 큰 돈은 필요 없겠다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사돈댁은 시댁에 들었던 것만큼 과하게 바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집까지 들먹이며 사람을 괴롭혀댔나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만의 생각에 잠긴 사이 시모가 입을 떼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도 딸 하나 시집 보내는 건데 다 제대로 해서 결혼시키고 싶네요. 혼수도 이미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 사돈께선 말씀하신 대로 격식 다 갖추고 애들 결혼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때야 확실해졌어요. 애초에 시모와 시누이가 말하던 사돈댁에서 바란 혼수 따윈 없었다는 것을요. 그저 시누이와 시모가 처음부터 밉보이고 싶지도 않고 있는 척을 하고 싶어 이때껏 돈을 내놓으라며 사람을 괴롭혔던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순간 화가 나기도 했지만 불안하더라고요. 당장 돈 나올 구멍이 전혀 없다는 걸 아는데 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니 기가 막히면서도 불안할 수밖에요. 그 뒤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긴 했지만 깊어지는 불안감 때문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상견례는 끝이 났더라고요. 제 불안감과는 달리 결혼식은 생각보다 더 빨리 준비되어 가고 있었어요. 고가의 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약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 불안해졌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출근을 하고 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갓 지났을 무렵 출근한다고 나간 남편이 시모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양손에 하나씩 큰 캐리어를 끌고서요. 여보, 이 시간에 집에 무슨 일이야? 어머님까지. 그런데 그 짐은 뭐예요? 보면 모르니? 내 짐이다. 제 물음에 시모는 당당하게 대답했고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제가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도 제 살결인 눈빛을 읽었는지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그게 말이야. 당신은 이 집 팔 생각 전혀 없다고 그러고 임신한 여동생은 시집 보내야 하겠고 그러니 어쩌겠어. 우리가 돈 나올 때라곤 엄마 집뿐이니 엄마 집 처분하고 우리랑 같이 살기로 했어. 엄마가 큰맘 먹고 집도 처분하고 우리랑 같이 사는 불편함도 감수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이 집 지킨 대신 엄마 좀 모시고 살아야겠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제가 도저히 집을 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모의 집을 팔아 시누이의 결혼 자금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상견례 전 저에게 이런 계획을 털어놨다간 제가 상견례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저에겐 비밀로 하고 있다가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머리뚜껑이 열리기 직전인데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 안방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 시어미가 같이 살자고 하면 그냥 네 하고 살면 되는 거지. 난 어느 방 쓰면 되니? 아무래도 내가 안방 쓰는 게 너희도 마음이 편하겠지? 여기가 안방이었나?
시모는 안방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고 저는 그런 시모의 앞으로 막아서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한들 이건 아니지. 이렇게 무례한 행동이 어딨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 벌인 거 난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고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생각 역시 전혀 없어. 두 사람은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다는 듯 저를 보며 눈만 끔뻑이고 있더라고요. 그랬겠죠. 두 사람 생각엔 일단 짐을 챙겨 들어오기만 하면 제가 하는 수 없이 시모를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전 그리 쉽게 당해줄 사람이 아니었고 상황이 어떻게 됐든 이런 식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할 거니? 나를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제 집도 팔아버리고 집도 없는 시어머니를? 네, 전 그렇게 할 거예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모실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무례한 행동 그만하시고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고 이런 저를 보며 남편이 노발대발 화를 내고 모진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너 이렇게까지 이기적이었어? 어떻게 우리 엄마 보고 나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진짜 냉정하다. 아니, 네 몸속엔 피는 흐르고 있는 거 맞아? 너 지금 괴물 같아.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 같다고. 날 이렇게까지 몰고 간 건 당신이랑 어머님이야. 집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고 들어와서 같이 살겠다고? 난 절대 싫으니까 이런 내가 그렇게 싫으면 당신도 어머님이랑 나가. 뭐해? 어서 안 나가고. 나 절대 안 막아. 안 붙잡는다고. 너 감히 내 아들한테 뭐? 이 집에서 나가? 어디 가장을 집에서 내쫓으려는 게야? 이렇게 말한 시모는 제 머리를 향해 손을 뻗었고 전 그런 시모의 손을 낚아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몸에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아가씨 결혼 제 손으로 다 엎어버릴 겁니다. 우려했던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두 사람은 잠시 멈칫한다 싶더니 이내에 비웃음을 지어 보이며 저를 조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무슨 수로 내 딸 결혼을 없는다고 그러니?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아무리 기분이 상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모진 사람이었어? 내가 진짜 내 동생 결혼만 아니면 당신 같은 여자랑은 그만 살고 싶은 심정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남편놈이 먼저 하고 앉았더군요. 저야말로 당장 내쫓아버리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으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인데 잘 됐네.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혼하고 싶은 여자랑 얼굴 보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어디 어른 앞에서 건방지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게야? 너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 나오니? 이까지 집? 너 지금 이까지 집 믿고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 거니? 집 있는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나? 자기가 뭔데 이혼을 한다 만다 하는 것도 모자라 내 딸 결혼까지 망친다고 하는지? 저 다 알고 있어요. 아가씨 임신한 거 아니라는 거. 뭐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요. 아가씨는 임신한 적이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멍청한 시누이의 뒤처리 때문이었죠. 한참 저에게 돈을 요구하던 시기에 시누이가 저희 집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화장실을 자주 간다 싶더라고요. 임신 초기에 화장실을 자주 가기도 한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누이가 돌아가고 난 후 화장실을 가니 쓰레기통에선 여러 개의 생리대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떻게 임신을 가지고 장난질을 할 수가 있는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 남자를 붙잡고 싶고 그 집안의 재력이 탐이 난다고 한들 그런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때껏 저를 대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기도 했고요. 사실 처음에 시누이가 임신했다고 하며 시집갈 돈이 없다고 했을 때 조금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아파트 차분까진 아니더라도 그동안 제가 모았던 돈 정도는 보태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모가 파렴치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며
그 생각도 스치듯 지나가 버렸고 절대 아무것도 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어찌됐든 이렇게 전 아가씨가 가짜 임신으로 결혼까지 하려는 것을 알았고 시모 역시 한 집에 사는데 이 모든 사실을 모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제 예상대로 시모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멍청한 제 남편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더군요. 뭐라고? 임신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왜 그런 거짓말을 했대?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우리만 입 다물면 들킬 일도 없어. 들어보니 그 집 재산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런 집 외동아들이 네 동생한테 푹 빠져 있다는데 기회 왔을 때 잡아야 할 거 아니니? 일단 결혼부터 시키고 적당한 때에 유산했다고 하면 돼. 진짜 임신하게 되면 더 좋고. 하여튼 그래서 결혼 서두른 거니까 너도 조용하고 있어. 억소리가 날 만큼 놀라운 말이었어요. 딸 자식이 그딴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면 부모가 나서 말리고 혼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시모는 그런 시누이를 말리기는커녕 앞장서서 시누이를 돕고 있더군요. 남편 역시 같은 핏줄은 확실하더라고요. 시모의 말에 말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앞으로 호강할 일만 남았다며 시누이를 부러워하고 있더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그런데 그렇게 잘 산대? 이야, 내 동생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겠네. 부럽다, 부러워. 부러울 거 뭐 있어? 네 동생 잘 되면 너도 잘 될 텐데. 그런가? 내가 여동생 덕을 다 보게 생겼네. 이럴 줄 알았으면 용돈 달라고 할 때 더 넉넉하게 챙겨줄 걸 그랬어. 두 사람은 제가 있다는 사실도 잊은 것인지 시누이 덕을 볼 생각에 신나서 주저리 모든 사실을 읊어대고 있었고 전 그런 두 사람이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 남아있던 미련마저 사라지며 머릿속에 남은 것은 이혼뿐인 상황이 되었죠. 어때? 이제 우리 엄마 모실 마음이 좀 생겼어?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이 군 거 빌면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당신 용서해 줄게. 용서? 그딴 용서 필요 없으니까 제발 이 집에서 좀 나가줄래? 난 이제 당신이랑 살 생각 전혀 없어. 그러니까 당신 엄마는 당신이 모셔. 괜히 나까지 싸잡아서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당신 방금 우리 말 못 들었어? 이제 곧 내 여동생이 우리 호강시켜 줄 거라고. 그런데도 나하고 우리 엄마 내쫓겠다고? 호강 같은 소리 한다. 어떻게 된 인간이 동생이 그런 일이 벌이고 있다고 하면 말릴 생각을 해야지 더 부추기고 있어? 진짜 정 떨어진다. 정 떨어져? 당신 지금 그 말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래, 당신하고 당신 가족한테 하는 말이야. 사랑하는 남자한테 임신했다고 속이고 결혼하려는 아가씨나 그런 사실 알고도 딸 혼내기는커녕 집까지 처분해서 도와주는 어머님이나 호강 타령이나 하는 당신이나 세 사람 전부 다 치가 떨리게 정 떨어져. 난 네가 말하는 그딴 호강은 바란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렇게까지 나가라고 했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나가는 것이 정상일 텐데 도무지 두 사람은 움직일 생각도 제 말을 들어먹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화를 내는 저를 보면 그러다 정말 후회한다는 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둥 헛소리만 하며 비아냥거릴 뿐이었어요. 전 더는 두 사람의 그림자도 보기 싫은 상태였고 혹시 몰라 상견례 때 받아뒀던 시누이의 예비 신랑의 명함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나 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서 아가씨 가짜 임신이니까 지금 당장 산부인과 같이 가보라고 할 거야. 그게 뭔데? 이찬훈? 이찬훈이면 내 동생이랑 결혼할 남자 아니야? 네가 이 사람 명함을 왜 가지고 있어? 상견례 때 주길래 받아뒀어. 지금 그게 중요해? 더 중요한 게 있을 텐데. 정말 네 동생 결혼 다 엎어버리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잠시만. 당신 정말 왜 이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 오갈 데도 없단 말이야. 그것까지 내가 해결해줘야 해? 이혼할 마당에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줘야 하냐고. 신경 써달라는 게 아니라 며칠 시간을 좀 달라는 말이지. 아니,
이혼할 때까지는 여기서 좀 지내면 안 될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할 건데 조금만 지낼게. 느끼셨나요? 남편이나 시모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은 매 한 가지였어요. 아니, 통하지 않는 것을 넘어 아예 되지 않는 수준이었죠.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고,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남편과 시모가 화들짝 놀라며 짐을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나간다고.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 당신이 전화하면 진짜 큰일 난다고. 그래, 얘. 나 짐 다 챙겼다. 이제 나갈 거야. 그러니 전화하지 말거라.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도 않을 테니 절대 전화하지 마라. 아연실색한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떠나버렸고, 전 잔뜩 겁에 질린 채 도망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이후 이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저를 괴롭혔던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 시누이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금액이 많진 않았지만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거기에다 전 제가 결혼을 하며 쓴 모든 비용을 청구해 그것마저 6개월이란 시간 동안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난 후 전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으로 결혼 한 달 만에 이혼 취소를 당했다고 하던데 그 소문이 맞더라고요. 이렇게 전화까지 한 걸 보면요. 야, 네가 다 말했지? 나 가짜 임신이었던 거 네가 다 말했잖아. 너 다 알고 있었다며. 네가 내 남편한테 전화해서 산부인과 가보라는 거 아니냐고. 야, 마누라가 임신했는데 남편이 병원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어디 애먼 사람한테 전화까지 해서 핫플이야. 그전까진 병원 가보자는 말도 안 했단 말이야. 왜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하냐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 네 남편한테 물어봐. 당사자 두고 왜 나한테 이 난리야? 이혼하자고 저 난리를 부리는데 어떻게 그딴 걸 물어봐? 진짜 머리는 장식용이야 뭐야? 너야말로 대가리가 장식용이겠지. 야, 네가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난 다 상관없고 관심도 없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이딴 식으로 책임 떠넘김을 생각하지 말고 이럴 시간에 반성이나 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네가 다 임신했다는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알겠어?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건지 정말 벌을 받고도 깨달은 바가 전혀 없는 인간이라 생각했네요.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전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연락해 말해줄까 싶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아 명함을 벌어버렸습니다. 제 일처리에도 힘이 벅찬 상태라 남 생각할 여유가 되지 않기도 했고요. 어쨌든 전 시누이는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가 되었다고 들었고 그 뒤에 경악스러운 일이 회사에 소문이 나며 그토록 어렵게 입사하게 된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여러 위자료와 결혼을 한다고 집까지 팔아 써댔던 모든 돈을 허공에 날린 꼴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빚쟁이가 되어버린 세 사람은 작은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산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그 악연도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으니까요. 찾아와서 다시 받아달라고 매달렸냐고요? 아니요. 돈을 빌려달라 매달리더군요. 여보, 잘 지냈어? 의미 없는 질문하지 말고 할 말이나 해. 피차 얼굴 봐서 반가운 사이도 아니잖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선 예전 일은 미안했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나 싶은데 그땐 뭐에 홀리기라도 했는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지하지도 못했어. 정말 미안. 같은 말 시킬 거야? 할 말만 하라고. 고작 그딴 사고 하자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놈은 제 눈치를 힐끔힐끔 보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게, 여보,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알다시피 이리저리 빚을 많이 내서 요즘 많이 힘들어. 막내도 아직 취업 못해서 나 혼자 감당하려니까 너무 버거운 상태야.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나한테?
죽을 만큼 힘드니까 당신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리고 우리한테 받은 위자료도 있으니까 여유도 있을 거 아니야.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될까? 구구절절 사연팔이를 하는 전 남편을 앞에 두고 얼마나 웃었나 모릅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로 준 돈을 빌려달라니 너무 기막히고 웃긴 발상 아닌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결혼 생활 내내 궁금했는데 역시 여전히 생각을 알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더군요. 위자료로 준 돈을 빌려달라? 당신 진짜 예나 지금이나 웃긴다.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해? 내가 당신 뭘 믿고 돈 거래를 해? 그래도 우리 결혼까지 했던 사이인데 그 정도 신뢰는 있잖아.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신뢰? 너랑 내 사이에 신뢰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혼까지 했겠어? 난 당신한테 빌려줄 돈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다시 찾아오기만 해봐. 진짜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여전히 대화가 되지 않는 전 남편은 또다시 떼를 쓰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많이 보던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플 거라는 걸 직감으로 깨달은 저는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눌렀죠. 당신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는 거야? 지금 가. 지금 간다고. 더럽게 치사해서 당신한테 돈 안 빌려.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쩌면 그렇게도 변한 것이 없는지 남의 인생도 빌어먹으며 살겠다 싶었네요. 그 후로 전 괜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 이사를 해버렸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같이 살길 원하셨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 적당한 곳을 얻어 혼자 지내고 있어요. 전 여전히 일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와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가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연애도 하곤 했지만 깊은 관계로 이어진 사람은 없었네요.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으며 한동안은 연애 생각이 없어요. 깊은 연애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 한동안은 연애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상대방에게도 할 짓이 못 되고요. 이혼할 당시 혼자가 되는 게 참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외로움, 허전함, 그 감정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 것만 같거든요. 하지만 당한 게 있어서 그럴까요? 막상 고민하던 이혼을 하고 나니 알턴이 빠진 것처럼 너무나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지금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행복한가 봐요. 앞으로 전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요. 저를 위해 시간을 쓰고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여러분도 응원해 줄 거죠? 저의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